네, 5장 유스케이스 모델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케이스 모델링 절차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하면요. 먼저 CSM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CSM을 사용하게 될 액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액터가 CSM에서 이용하는 기능을 이제 유스케이스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로는 그렇게 찾아진 유스케이스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술하는 유스케이스 디스크립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스케이스의 목적, 그러니까 이 유스케이스의 그 간략하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시작하는 방법 또는 시기, 시작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액터가 이 유스케이스를 게시하는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게시되는지 그런 것들이 기술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터와 유스케이스 사이에서의 전형적인 메시지 흐름, 이런 걸 typical flow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그 흐름, 어떤 업무가 처리되는, 그러니까 일이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액션들의 시퀀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액션들의 순서들의 흐름을 이제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의 대체 흐름, 이렇게 전형적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대체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대체 흐름, 이 typical flow에 대응돼서 alternative flow라고 불러요. 그래서 alternative flow 이런 부분들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 typical flow만큼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그 대체 흐름이 있다는 것들 정도는 이제 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완료하는 방법, 시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참여 액터와의 상호작용 시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스 케이스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그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어요. 먼저 텍스트 형태와 그 다음에 그림 형태로 나눌 수 있겠는데 텍스트 형태, 글로 표현하는 거죠.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시인들이 이제 요구했던 그런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제 기술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연어다 보니까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고 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복잡한 문장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형태로는 보통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뒤에 가서 우리가 동적 모델링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수행되는 활동들의 시퀀스, 오더 순서 또는 선택적인 어떤 디시전 상황, 어떤 의사결정 상황들 등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일련의 액티비티들이 진행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정, 그런 경우를 이제 그림 형태로 표현해서 유스 케이스를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이어서 유스 케이스 디스크립션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유스 케이스를 기술할 때 일정한 어떤 형식인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 템플릿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제일 위에 유스케이스 이름을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콜론 뒤에 이렇게 유스케이스 이름을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D, 유스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유니크한 식별자 번호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별자 번호를 ID 부분에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리프 디스크립션, 간략한 소개인데 보통 이 유스케이스의 목표 또는 유스케이스의 기능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머리 액터,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액터. 이 세컨더리 액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컨디션, 이 유스케이스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만족해야 할 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조건이 만족해야만, 이런 상황이어야만 그 다음에 그 메인 플로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그 다음 메인 플로우, 아까 제가 티피컬 플로우라고 얘기했었죠. 전형적인 흐름 또는 메인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흐름을 기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컨디션이 나타납니다. 이 포스트 컨디션은 유스케이스의 이 메인 플로우가 진행되고 나면 또는 이 유스케이스 전체를 수행하고 나면 반드시 만족해야 할 후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 조건은 유스케이스를 실행하기 앞서서 만족해야 할 조건이었다고 하면 이 포스트 컨디션은 유스케이스를 수행하고 나면 유스케이스가 수행되고 났을 때 반드시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터너티브 플로우를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플로우가 없을 경우에 여기서처럼 none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는 얼터너티브 플로우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생략하면 또 사람들이 뭘 빼먹었는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none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템플릿을 가지고 유스케이스를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스케이스 작성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TM 시스템에서 현금 인출의 경우 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현금을 인출하는 그런 유스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특별히 앞서 정의한 게 없으니까 01번을 부여했고요. 브리프 디스크립션에 보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인출이니까 그렇죠.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것이 되겠죠. 프라이머리 액터는 은행 고객, 계속 은행 고객이라고 쓰기 싫어서 그냥 고객이라고 줄여서 썼습니다. 그다음 세컨더리 액터는 ATM 관리자, 그러니까 ATM이 잘 동작하도록 관리해준 사람을 세컨더리 액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다음 프리컨디션, 여기서는 현금 인출에 대한 유스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 서비스를 선택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ATM 기계 앞에 서서 처음에 그 서비스를 먼저 현금 인출 서비스를 선택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금 인출의 동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 서비스를 선택한 상황이 프리컨디션이 되겠고요. 그다음 메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잠깐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ATM은 고객에게 카드 삽입을 요청한다. 고객은 카드를 삽입한다. 비밀번호를 요청한다. 고객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ATM은 그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고객의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금액을 요청한다. 그래서 뭐 그다음 쭉 이제 금액을 요청하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포스트 컨디션은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즉 고객 계좌의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인출 전 잔액에서 인출한 금액만큼 줄어든 금액이 이제 그 최종적인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얼터너티브 플로우를 보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아까 카드를 입력을 했는데 카드를 읽을 수 없다든지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든지 그다음에 금액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뭐 한도를 초과했다든지 또는 뭐 영수증 발행을 할 거냐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기서 현금 인출에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상황,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플로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메인 플로우에서 어떤 그 해당되는 쪽에서 얼터너티브 플로우가 있을 때는 거기 해당되는 번호에 다시 1 또는 다시 2 해서 이렇게 얼터너티브 플로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작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될 때 1번, 2번, 3번, 4번 동작들이 차례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2번 동작에서 예외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또는 예외 상황 또는 얼터너티브 플로우 다른 대체 흐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경우를 2-1 그다음 4번에 대해서 예외 흐름이 또는 대체 흐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4-1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어떤 식으로 그 유스케이스를 작성한지 뭐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유스케이스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스케이스들 간엔 여러 유형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유스케이스를 좀 더 간결하거나 좀 더 체계적으로 표현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화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화 관계는 객체지향 개념에서 보통 이제 상속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을 우리는 달리 얘기하면 일반화 관계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식 유스 케이스가 있고 부모 유스 케이스가 있을 때 자식 유스 케이스는 부모 유스 케이스의 행동 순서를 그대로 이제 계승한다는 거죠. 다음 자식 유스 케이스는 부모 행위의 일부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에서 오버라이드에 해당하는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어떤 행위를 오버라이딩해서 행위를 이제 바꾸거나 또는 우선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유스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식 유스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보통 일반화에서 뭐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유스케이스가 필요한 곳은 자식 유스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식 유스케이스가 부모 유스케이스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식 유스케이스를 사용할 때 부모 유스케이스를 사용하면 어떤 기능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는 자식 유스케이스는 부모 유스케이스를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유스케이스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이라면 자식 유스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떤 제품을 찾는 그런 유스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 책을 찾는 유스케이스, CD를 찾는 유스케이스면 당연히 CD나 북은 일반적인 제품을 찾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관계로 일반화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 관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여기 보면 다수의 유스케이스가 어떤 공통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여러 개인데 얘네들이 공통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런 공통적인 행동을 단일 유스케이스로 모델링을 하고 다른 유스케이스들이 이 유스케이스를 인크루드 하도록 포함하도록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러니까 공통적인 기능들 어떤 공통적인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ATM에서 캐시 위드드롤 현금 인출과 트랜스퍼 비트윈 어카운트 계좌 이체가 있을 때 여기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모두 어떤 작업을 선행을 해야 돼요. 뭐 카드를 삽입하고 그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서 그런 카드에 적혀 있는 계좌 정보랑 비밀번호를 통해서 올바른 사용자인가 올바른 고객인가를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고객 인증을 하는 고객 인증 기능을 다 이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캐시 위드드롤, 트랜스퍼 비트윈 어카운트 모두 다 고객 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의 유스 케이스로 빼고 여기 나머지 캐시 위드드롤과 트랜스퍼 비트윈 어카운트에서 이 기능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향 중요합니다. 여기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에서 모두 다 이 기능을 포함한다 할 때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이 점선 화살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관계가 포함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타입으로 include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포함 관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스케이스의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유스케이스를 이제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유스케이스에 걸쳐서 동일한 이벤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스케이스를 그러니까 동일한 이벤트 흐름을 하나의 유스케이스로 표현하고 그것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이벤트 흐름의 작성을 피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포함 관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포함 관계에는 크게 유스케이스가 두 개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고 하면 A가 B를 포함하는 관계, 인크루드 관계라고 하면 A를 우리는 포함하는 유스케이스, including 유스케이스, B가 포함되는 유스케이스, included 유스케이스로 불러요. 그런데 이 B가 이렇게 포함되는 유스케이스가 그 자체로 완전할 경우,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유스케이스 특성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유스케이스는 사용자의 액터에 의해서 게시돼야 되고 액터에 의해서 게시돼야 되고 그다음에 액터에게 같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은 유스케이스가 만들 수 있으면 완전한 유스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은 완전한 유스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되는 유스케이스가 그 자체로 완전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유스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즉시 사용 가능하고 인스턴스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는 불완전한 유스케이스가 되는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nclude 관계는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처럼 다루고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use case A의 이제 상세한 그 절차를 use case를 description 하면 이제 액션들이 순서대로 쭉 기술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include B 해서 B라고 하는 그 use case를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 액션들이 또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B도 이제 액션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제어가 쭉 흘러내려오다가 include B를 만나면 제어가 B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B에서 차례대로 액션들을 수행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제어가 복귀가 돼서 나머지 액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그러니까 이 included use case는 함수 호출에서 펑션처럼 이렇게 다뤄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확장 관계가 있어요. 확장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use case의 확장 지점, 즉 extension 포인트에 어떤 액션을 추가해서 다른 use case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려고 해요. 물품을 구매하는데 물품을 구매하면 어떤 일련의 쭉 액션들이 진행되겠죠. 그러다가 이 딜리버리 인포메이션, 이제 배송 쪽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배송이 그냥 일반 고객이냐 아니면 계속 이용하던 단골 고객이냐 따라서 그런 배송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고객이면 그냥 일반 배송으로 쭉 진행을 하고 단골 고객이면 이 배송 방법에 대해서 뭐 특급 배송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처리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처리해 주도록 하는 이 부분을 별도의 우리가 유스 케이스를 두고 이런 필요한 부분을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액션들을 차례대로 진행하다가 일반 고객이면 계속해서 일반 배송을 하고 만약에 단골 고객이면 진행하다가 특급 배송 쪽으로 가서 특급 배송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익스텐션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장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맞게 여기에 필요한 그 액션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이 확장 지점에서 뭔가 추가되어야 할 행위들 그런 것들을 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에 유스 케이스가 통상적인 쭉 진행하는 어떤 액션들의 이벤트 또는 액션들, 이벤트들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익스텐션 포인트에서 만족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액션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별도의 이렇게 확장된 유스 케이스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확장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반 유스 케이스의 어떤 지정된 위치에서 행위를 추가하고 그 추가된 행위를 합병해서 기반 유스 케이스를 이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A가 있고 유스 케이스 B가 있다고 할 때 어떤 특정 지점 그것을 우리가 아까 익스텐션 포인트라고 했었죠. 익스텐션 포인트에서 어떤 행위를 추가하고 그런 걸 합병하면 즉 이 확장 유스 케이스인 B의 행위를 추가하고 합병해서 베이스 유스 케이스 즉 요 A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A, B 관계는 앞에서 표현하면 A가 베이스 유스 케이스가 되겠고 얘를 확장하는 유스 케이스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점, 즉 확장 포인트에서 어떤 상황이 맞으면 이것이 기능이 이 부분이 확장 유스케이스가 부분들이 행위가 추가돼서 합병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추가되지 않고 그냥 원래 베이스 유스케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유스케이스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유스케이스로 이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베이스 유스케이스는 확장 지점, 익스텐션 포인트라고 하는 특정 지점에서만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확장되는 기능들은, 추가되는 기능들은, 행위들은 바로 이 확장 유스케이스의 기능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모델링하면 결국 예외 상황에 따라서 실행되는 별도의 흐름을 모델링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확장을 하더라도 조건 확장, 그래서 조건을 불리한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런 불리한 수식이 참일 때만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베이스 유스케이스의 기능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확장 지점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원래의 베이스 유스케이스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 확장 지점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B라고 하는 유스케이스의 내용들이, 즉 행위들이 추가돼서 더 수행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마치 베이스 유스케이스의 일부 기능인 것처럼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확장 관계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6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유스케이스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확인과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올바르게 개발되었는지 또는 명세에 따라서 이제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처럼 어떤 구현된 코드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유스케이스 워크스루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스케이스를 관통해서 걷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워크스루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런 어떤 이런 유스케이스 같이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종의 리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크스루를 어떻게 하냐면 역할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액터 그룹과 시스템 그룹으로 이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액터 그룹과 시스템 그룹으로 나눠서 액터 그룹이 시스템에 어떤 요청을 하면 시스템이 액터에게 반응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잘 진행되는지를 이제 쭉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럴 때 역할극에 참여하지 않는 개발자들은 이제 어떤 이런 진행 과정을 적절하게 메모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결함이 없는지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몇 가지 대안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유스케이스에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도출된 이런 유스케이스를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스케이스는 실제로 어떤 클래스들 또는 객체들의 콜래보레이션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스케이스 내에 유스케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계와 행동들이 결국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클래스 또는 오퍼레이션 또는 이들 간의 관계로 변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왼쪽에 유스케이스의 자세한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럼 이런 유스케이스들의 동작이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여러 클래스들의 협력 관계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을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기술한 사실은 리얼월드의 실세계의 얘기가 되겠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월드에서 구현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얼월드의 요구사항이 컴퓨터 월드의 여러 객체들 또는 클래스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표현됐냐라고 하는
개념이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스케이스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 또는 업무를 결국 그 콜래보레이션에 참여하는 클래스들에게 적절하게 할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유스케이스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유스케이스의 실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클래스 모델링 또는 동적 모델링 가면서 보면 그런 유스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클래스들을 도출하고 그런 클래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계속해 나갈 건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스케이스는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